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보다 더 신용도가 높다는 삼성전자,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사죠. S&P와 무디스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간판 기업들을 무더기로 강등시키겠다고 경고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무더기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렇게 추석 전에는 보통 신문에서는 추석에 모였던 가족끼리 이렇게 화두를 허실하고 정치 얘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누가 나올까, 내년 총선이 있죠. 그리고 보통 재테크 얘기를 해서 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재테크 우리나라의 최악의 상이하는 시카 공포, 빈집 공포, 그 다음에 베네루사 통화가 볼리베르라고 그래서 그 통화 자체는 아직 휴지 조각이 된 상태거든요. 요즘은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 갔다 오면 허탈하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갔다 놨는데 이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볼베르 공포, 빈손 공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주제로 삼았다가 사실 시청자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어제 이렇게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에 떨어뜨리겠다는 무디스와 S&P사의 경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 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시를 다루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해드릴 것은 이 방송의 내용은 또 제목은 고스란히 그대로 올해 3월 20일 날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사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동향으로 볼 때는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이렇게 강등시킬 우려가 있다 해서 그때의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국내의 경기 침체 문제, 경기도 중요하겠습니다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이로 활동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실로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행국께서도 이런 문제가 최근에 간헐적으로 그렇게 거론됐다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는 향후 전망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안저안죠. 네. 오래됐던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죠.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그 위에 현대차가 수익이 좋아져서 이 대목은 이제 부정적 평가의 대목의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는 다른 기업들이 사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연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S&P가 LG화학과 SK 계열사,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죠. 간판 기업들 전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 이번에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 사실 평가 대상 27곳 중에 19곳. 이건 이제 한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을 평가할 때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평가 대상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신용등 강등 우려를 경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27곳 중에 19곳이 얼마입니까? 60%가 넘죠. 70%가 넘는 이런 숫자죠. 전부 무더기로. 그러니까 제목에 무더기로 이런 쪽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은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대체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무디스라든가 S&P가 지적됐던 내용들 이것이 6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을 때는 보통 신용등급 이렇게 강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좀 잠시 오늘은 방송이 좀 일찍 됐으니까 시청자분이 오랜만에 신용등급 얘기니까 신용등급 3대 평가사들은 어떻게 신용등급을 평가할까 하는 것을 잠시 체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3대 평가사들은 기준이 좀 서로 다르긴 합니다는 사실상 3대 평가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정도를 감안해 볼 때 갑작스럽게 실제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는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한 사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은 향후의 전망 부분에서 먼저 조정하고 예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그 전망에 대해서 평가한 대로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그래서 두 단계로 갇혀 있다. 그러면 예고 지표에 해당되는 신용등급 전망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포지티브, 그 다음에 스테이블,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는데요. 포지티브는 지금 등급의 상승 요인이 있고 이 요인이 이렇게 개선되지 악화되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는 실제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시그널이고 네. 스테이블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네거티브는 자 앞으로 악화 요인이 있는데 이걸 개선해달라.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제 등급을 하락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보 지표에 해당되는 전망 부분과 실제 등급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급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체로 23등급과 27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이 이렇게 돼서 근데요. 3대 평가사 중에서는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3대 평가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레코딩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시장에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마켓시어를 볼 때에는 세계 3대 평가사는 무디스와 S&P사, 미국의 기관, 그다음에 피치사인데요. 유럽의 기관이 하지만 양대 평가에서 무디스와 그다음에 그 S&P에 비해서는 마켓시어가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대 평가사라 해서 3위로 들어가 3등이기 때문에 3대 평가사지만 영향력 정도로 볼 때는 무디스와 S&P가 세계의 신용평가 시장의 마켓시어를 한 80% 점유하고 있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럼 무디스와 S&P 요 양대 기관은 어디가 힘을 셌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무디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S&P의 한국 대표, 권 대표 이름은 빼겠습니다. 권 대표가 굉장히 그 얘기 좀 방송에서 좀 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마켓시어로 볼 때는 또 한국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때는 무디스가 가장 크다.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무디스가 이번에 한국 간판 기업에 대해서 무더기로 강등시키겠다 하는 것이 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대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지금 신용등급 강등될 위기에 놓인 건가요?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과 기업을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간판 기업이기 때문에 간판 기업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때는 매크로 지표 요거는 뭐냐 기업 이외의 이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대내 경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매크로 평가 지표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로 지표는 주로 재무제표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익률이 얼마냐 뭐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재무제표가 해당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공통적 요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만 얘기합니다. 어제 무디스라든가 그다음에 S&P 이래서 특히 무디스의 한국 대표가 얘기할 때는 매크로 지표의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관련돼서 그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다음 기업의 그 내부 지표, 재무 지표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용등급 이렇게 발표 전에 사실상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매크로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 재무제표와 관련돼서도 오늘 같이 해서 연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언론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매크로 지표는 그동안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미중 마찰, 한일 이렇게 경제 마찰로 인해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미중 마찰의 경제 비중이 사실 중국의 27%, 미국의 13%, 40%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 이렇게 문제에서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보면 한국이 뭐냐 거기에 당사국이나 직간접적인 이런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미 무디스 같은 경우는 아주 3대 평가사지만 경제 예측치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성장률이 2.9%까지 봤을 때 이건 이제 10월입니다. 작년 이렇게 12월 말에 한국의 예산안을 설정할 때는 2.6, 2.7% 봤습니다는 이조차도 굉장히 낙관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무디스가 한국의 성장률 2.1% 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몇 차례 수정 걸며 거쳐서 지금 2% 내외로 보죠. 네. 무디스는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3대 평가사의 정확한 예측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무디스도 한 차례 정도
한일 보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향수정할 걸 보입니다는 작년에 2.1% 전망했던 것. 그다음에 올해 3월 20일 날 이 제목대로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정책 당국에서 관련돼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고스란히 무더기로 강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중간 마찰이든가 한일 보복은 7월 달에 있었지만 미중간 마찰은 뭐 어떤 사람은 중간 선거 이전에 끝날 것이다. 90일 유예 기간에 끝날 것이다. 바로 3월 달이 90일 유예 기간에 끝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까지 마치 미중간 마찰이 이렇게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습니다는 이게 브링크맨십 전략으로 벼랑끝 전략으로 국가 간 이익이 결부될 때는 어느 하나 잘 정리되는 게 없다. 노딜로 끝난다 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발생했던 브렉시트 문제도 노딜 브렉시트. 그다음에 2년 전에서 미중간 마찰도 지금 환율 문제 관련해서 더 악화되는 분위기 노딜로 가고 작년에 무슨 뭐 남북 관련돼서 무슨 비핵화 문제, 평화정 체결 문제, 그다음에 종전 문제 한꺼번에 완샷 딜로 가지고 한시들은 작년보다 더 악화됐죠. 노딜로 가는 상태. 그다음에 한일 보복 문제에서 여기 나와서도 이렇게 뭐 90일 유예 기간에 끝날 것이다. 90일 기간에 승인가를 끝날 것이다 하는데 지금 뭐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결국 한국 경제에 이번에 부디스가 결국 한국의 그 간판 기업들이 한국 경제 활동에 부가가치의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국 간판 기업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영 환경상에 이렇게 악화를 들어서 사실 우리 신용 등급을 이렇게 떨어뜨리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매크로 사이드다. 언론에 비춰진 건 요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판 기업들은 제각각 그 신용 등급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 내부의 사는 우리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은 뭐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아무리 현 정부의 친정부적 성향을 갖다 하더라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썼죠. 그래서 표현이 뭐 반기업 정책이다, 비우호적 정책이다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그만큼 비우호적 정책, 반기업 정책이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그만큼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간판 기업일수록 현금 유출이 많다. 그럼 현금 유출이 왜 많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법 주 52시간 전부 인건비 상승 요인이죠. 그 다음에 세금 증대, 지금 세금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세금만이니까 리얼 텍스, 세금에 준하는 각종 이렇게 뭐 비용들이 많이 지출하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간판 기업들이 캐시플로우를 악화시키는 거죠. 간판 기업의 핵기로 아니까 마이크로 정시 사이트에서 이렇게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하는 이러한 이렇게 경고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간판 기업 등의 이 신용 등급 강등 위기, 한국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용 등급이 뭡니까? 신용 등급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MSCI 지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한국 기업은 뭐 아리랑 TV에서 이렇게 있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입니다. 그러면 해외 시각이 좋아지려면 뭐냐면 해외 관계가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앵커를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리 나올 수가 있죠. 특히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해당되는 정성적 부분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한국이 대외적으로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런 점이 사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자초한 측면이 있냐 아니냐 이걸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자, 장막에 가려있지 않냐, 가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든지 이 해외 시각을 얘기할 때는 장막에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의심이 많게 되고 불안 요인이 많거든요. 왜냐, 국가신용등은 투자해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투자 자금을 이렇게 다른 데에 투자할 때 거기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대 평가사들이 그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가 3대 평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한국의 간판 기업에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작년 10월에 주한 EU 상공회 사무국장에는 크리스토퍼 하이도 이분이 얘기했던 것 그것도 한국 내부에서 한국의 정부에서 아주 명백하게
명백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아마 이게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얘기할 때 그것이 국가신용등급이든 한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결정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갈라파고스 함정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쓰는 이렇게 유행어가 됐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갈라파고스는 야 갈라파고스는 어디야? 이렇게 해서 그때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민간 그룹에 있었을 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데인데 못 가봤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갈라파고스는 지금 에콰도르에 한 1000km 정도 동떨어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해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찰스 아이언의 진화론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가장 그렇게 이렇게 잘 적용된다 해서 외딴 섬, 격리의 섬,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극악무도의 범죄를 사회교화 차원에서 아주 세상과 격리시키자 해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이게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화를 위해서 중범죄들이 1년 후에 이렇게 갔더니 통통이 살이 찌고 행복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장면으로부터 이렇게 격리시키다 해서 원 오브 티어스에서 눈물의 장벽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도록 이 중범죄들이 이렇게 스스로 장벽을 쌓게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렇게 이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네. 이 공영방송에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가 있죠. 네. 있죠? 네. 정영과 안 보십니까? 가끔 봐요. 걸어서 네. 세상 세계 속 여행. 세계 여행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전문적인 그 여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작가라든가 PD들이 한번 해서 저는 모 방송의 인간극장과 네.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나는 자연이다 이런 표를 많이 보는데 이게 추석 전에 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좀 여유롭게 해서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를 잘 보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편할 날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편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심정이 제 식격이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감정이 좀 울컥 이렇게 해지는데요. 이게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 분들 이게 무슨 수용되는 게 뭐 있습니까? 수용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3월 20일 날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줄줄이 강등한다 해서 지금 현실로 닥쳐가지고 지금 와서 뭐 오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세상과 좀 격리돼서 나는 자연이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진솔한 얘기. 지금 한국의 사회 지도층들이 거짓이라든가 위선이라든가 해서 맨날 난파만파해서 왜 그네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장식해야 됩니까? 많이 장식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솔직하게 가는 밑에 사람들이 진솔한 얘기가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게 많이 장식해야지. 국민의 내가 괜찮다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 많이 장식 겁니까? 그것도 책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 격리된 장소에서 이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얘기가 거의 나왔는데요. 결국 한국이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대외환경을 의존을 끌어야 되는데 갈라파고스 함정을 받는 것은 직격탄이겠습니까? 직격탄.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간판 기업들이 이렇게 신용등급 무더기를 이렇게 내리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좀 이제 감정을 다스리고 올해부터 외국 기업들 나갔죠.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외국 기업만 나가냐? 지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밖에서 나가야겠다. 어디에도 집을 구하겠다. 그리고 사람만 빠져나갑니까? 돈도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들 다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장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갈라파고스 함정에서 한국에 대한 해시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의외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아마 우리 서 작가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감정을 흐르지 않고 세계의 흐름과 지금 한국의 내부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이 이렇게
우려가 될 만큼 실제로 세상과 따르는 우리의 그 경제정책이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표에서 몇 차례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방송했던 내용 그 표를 한번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사실상 거시경제 목표가 성장을 지향하거든요. 네. 지금 다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죠. 시청자 여러분, 세계는 성장을 지향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뭡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성장이다, 분배다 하지만 대부분 다 분배라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성장하니까 성장의 주체가 뭡니까? 성장의 부가가치의 총합이니까 added value의 서메이션이 이게 GDP니까 경제 성장이니까 기업이 보여야죠. 또 소비의 주체는 국민들이 보이죠. 그러면 정부가 뒷전에 나서야죠. 스몰 가면 작은 정부가 돼야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작은 정부 하는데 우리는 빅 거먼트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 거먼트다. 그리고 지금은 성장률이 GDP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GNP에서 글로벌 추세에 맞서 GDP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GDP는 한국 내부에서 밖에 갔던 한국 기업도 들어와서 부가가치 활동하거나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한국에 이렇게 하면 우리의 GDP에 포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되고 고용이 되니까 GDP 성장률이 올라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이 제조업의 리쇼링 정책, 포괄적으로 산업의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는 펌핑업 나가게 한다, 펌프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기업 정책 보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니까 4차 산업은 AI라든가 인공지능기기에서 산업의 개념이 정의된 게 아닙니다. 4차 산업을 처음 얘기했던 나벌스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크레스 슈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분리가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근데 지금은 그동안 기론이라든가 규범이 통하지 않은 뉴 노멀 소사이티다. 이게 사회 환경이다. 그럼 산업도 종전의 콜린 크라크의 산업 분류 방식에서 적용되지 않은 융합 복합이니까 종전의 산업 분류에서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이 산업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걸 뭉뚱그려서 뉴노멀 환경에 맞춰서 뉴노멀 인더스트리를 바로 4차 산업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규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산업이 번창시키기 위해서 어떠냐. 규범을 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규제 프리존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누굽니다. 창이니까 규제로 하면 안 되죠. 규제 프리존. 그래서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자. 근데 우리는 유니크한 존이다. 규제는 규제는 건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한국의 독특한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독특한 유니크한 규제가 결국 기업들한테 좀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세계 경제학 이렇게 경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제 정책에서 보면 지금 그룹 세계가 하나니까 경쟁이 격화됩니다.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혁에서는 기업을 불러들여야죠.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세금 혜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내가 비이성적이야. 나는 기업을 잘하라. 그러다 보니까 화끈하게 선물 주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장 화끈하고 바라는 선물이 뭡니까? 세금 감면이죠. 시청자 여러분 놀라게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 법인세가 35%였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세가 21% 낮췄습니다. 네. 근데 대선을 겨냥해서 15%가 낮춥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부가가치 해당되는 구드 앤 서비스 텍스가 28%에서 15% 낮췄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평평한 입장에서 이것이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법인세가 35%에서 15% 떨어진다. 아직 떨어지지 않지만 21%까지 떨어졌다. 부가가치세가 28에서 15%가 떨어졌다. 거기에 안 갈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미국이 그래도 괜찮은 거고 신흥국에서는 인도가 잘 당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법인세라든가 세금 문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올리고 있죠. 이런 측면이고 노사정책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노조라든가 최소한 노조가 무시한다는 거 아니고 사용자 노조가 같이 가는 구조 공생경제죠. 근데 우리는 노조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갈라포가스 함정이라는 우려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신용정부라는 것 해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이다 우리가 투명하게 비치면 똑같은 상황에도 좋게 평가받는 거고 우리가 비호적이다 그리고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격리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에도
불안하니까 내 투자자들, 내 고객을 보여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는 거죠. 신중하게 평가하는 게 뭐냐? 실제 여건에 비해서 좀 더 안 좋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쪽이 나오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평가사가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신용 강등을 이제 경고를 한다라면 이와 함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역시나 강등 위기에 좀 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기업의 마이크로 등급에서 기업의 신용 등급 평가, 매크로 사이드에서 국가 신용 등급 평가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역시나 그 국가의 그 전체적인 신용 등급 평가에서 보면 최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경제활동이 가장 주체가 한국에서는 간판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간판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자 조만간 있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무디스의 경고에서 상당히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한번 이게 이 경고를 이제는 스쳐가는 시도를 듣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보겠는데요. 한계 신용등급 문제는요. 항상 뭐냐. 이게 국가에서 이 신용등급상 세 번째다 이렇게 하고 자 중국보다 한 단계 높다, 일본보다 두 단계 높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재산에서 보면 400억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 스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만큼 나오느냐 소득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프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 지금 장단기 금리차에서 무디스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에서 단고 장조 수익률이 역선됐을 때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논란이 있는 것은 그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 예를 들어서 단조 장고에서 단고 장조로 변화 레벨이 중요해 체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한계 신용등급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두 단계 높습니다. 중국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세계에서 세 단계입니다 하는데 제가 이게 뭐냐 2016년에 신용등급이 조정된 게 마지막이다. 그때 신용등급은 좋긴 했지만 사실상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또 정부 강요에서 사실상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얘기할 때 우리가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정부의 강요보다도 그쪽에 이렇게 그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우리가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무디스라든가 뭔가에서 네트워크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인지가 중요하다. 자, 정앵커가 뭐냐? 방송을 진행하면서 초반보다 경제 지식이 높고 방송을 잘 진행하냐? 이것이 시청자에서 전문가로 평가받는 거지. 자, 초반에 덕에서 전문가를 와가지고 쭉 하면 식상에서 이 평가가 낮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본인의 문제가 얘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각한 얼굴이 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한번 보면 한계 신용등급은 2016년 S&P가 8월 달에 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횟수로 3년 동안 아무런 조정이 없다. 현 정부 들어서 아무런 조정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지표에 해당되는 모건 스탠리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부정부패,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뭔가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벤치마크가 그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2009년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데 워치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자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뭔가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속해서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기대 속에 자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부정부패 사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신흥국 지위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2015년에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횟수로 지금 5년째, 만으로 4년째 지났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신용등급도 우리 이제 계획재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신용도 신용등급 평가할 때 왜 우리가 일본보다 높게 나오고 중국보다 높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캐시플로우 지표거든요. 캐시플로우 지표냐? 왜 안 보이고? 이거 우리 좋죠. 재무제표 좋죠. 재정건전도.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국가 전체에서 중국보다 낫다, 일본보다 낫다, 무슨 첨단기술이든가 낫다 이게 아니고 캐시플로우 지표.
캐시플로, 투자자를 보호하니까 캐시플로가 지표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두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일본보다 2단계, 그 다음에 중국보다 1단계 높은 거지. 모든 지표가 우리가 일본보다 2단계 높으니까 모든 지표가 좋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 2016년 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1단계, 2단계, 중국보다 1단계 높은 것은 특정 지표가 좋아서 모든 지표가 아니라 그런 측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놓인다라면 이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국가 신용등급에서 사실상 우리가 11월 달 이제 보통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국가 신용등급까지 해서 3대 평가에서 정례 평가 기간은 4월 달과 11월 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도 4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변동이 됐죠. 올해는 한 달 이상 지연됐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10월, 11월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3대 평가사들이 서프라임 모기지 전환 사태를 예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덕적 해임 문제, 무소불위의 문제 이런 것에서 평가 기준이 신평가 기준으로 개편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종전의 지정학적 비중은 많이 낮춰지고 그 다음에 경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 비중은 자 거시경제 위험, 이건 성장률로 대변하고 재무제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가의 캐시플로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업위험 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위험은 미래 산업으로 쫓아가느냐, 투자는 미래니까 미래 산업을 쫓아가느냐, 4차 산업이 준비 정도로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남북 문제에서 주력해서 지금 뭐 개선된 게 없지만 남북 문제 개선되면 신용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아지지 않냐 해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보면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가 중요성이 이렇게 낮다는 게 아니라 남북 문제 개선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돼서 국가 신용등급도 개선됩니다. 이런 쪽의 정부 강요의 시각은 새로운 평가 기준은 모르는 시각이다. 그런 내용은 좀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한국 강파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의 무더기 강고는 측면에서 지금 거시경제 우리가 경제 위험이 비중이 높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재무제표 산업위험도 결국은 종합적인 지표에서 성장률이 되거든요. 성장률 측면에서 자 연일 있잖아요. 연일 뭐냐? 연일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문제에 이렇게 경고성 발언이 나온 거고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JP모건 1%까지 한국의 역사상 연간 성장이 1%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는 게 어디 같습니까? 그런 측면이 이렇게 해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런 문제가 기업의 간판 기업의 평가 문제, 그다음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문제,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이제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증시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올해 4월 달까지는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간판 기업의 3월 달 무더기 강등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작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낮추는 수포비리, 물론 7월 달에 낮췄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제 간 자금 흐름이 자 금리를 올렸던 곳에 쫓아가다가 갑자기 금리를 내친다 하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방에서. 그래서 쉘터 자금의 성격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자 이러면 쉘터 자금은 이렇게 여건이 매력적인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성장률 낮춰진다. 2% 1% 낮춰진다. 나가는 요인이죠.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 캐시플로상, 캐리 트레이드상 지금 금리가 역전된 상태죠. 0.7%. 이건 크지 않지만 이것도 나가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 이것도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가 이렇게 했던 작년 3월보다도 지금 우리 남북 문제 개선됐습니까? 또 주변과의 관계 개선됐습니까? 또 이렇게 주력했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연일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부정도 그때에 비해서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외국 자본 이탈률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의 무더기 강등 우려가 나오면 외국 자본 문제도 쉘터 자금이 올해 연초까지 들어왔던 것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또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든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건요. 투자자는 미래니까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이니까 뭐냐? 사후적으로 준비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한국경제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한국의 간판 기업이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해서 예고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예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강요들도 굉장히 애를 쓰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상 글로벌리 얼마큼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경험이 사실 이론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론뿐만 아니라 단순히 국제금융 이론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이론이 통하지 않으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세계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현 정부의 지금처럼 자 우리나라 문제 보세요. 미중간 마찰 문제, 한일 보복 문제 전부 대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도 현 정부의 그런 경제 스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얼만큼 그런 사람이 돼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 문제 이제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권 출신이 많다든가 참여연대 사람이 많다든가 다 훌륭합니다는. 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평가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 그분도 훌륭하지만 사실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에 적재적소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일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조금만 얘기하면 왕왕냥 이렇게 하는가 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마인드와 훈련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그동안 보면 이게 예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심리가 있으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업을 존중하라 하는데 이게 얼만큼 투여에 대해서 정책으로 실제 나오느냐, 기업이 느끼느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을 중시해라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에서 이렇게 많은 국가를 방문하지만 이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글로벌 인재와 그다음에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업들의 피부적으로 와닿고 3대 평가사라든가 그다음에 모건 스테인에 전해질까 하는 측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느끼게끔 하는 이런 쪽에 소위 정책이라는 게 느끼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재들이 이제는 국제사회 지금의 문제에 터지는 부분이 전부 한국에서 보면 해외 문제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가야 된다. 내가 안고 있는 사람,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이게 사실상 무슨 장관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글로벌 추세, 국민에 맞춰서 후손 세대에 맞춰서 정말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각 부서에 이렇게 표진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 생각과는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거 그거와는 관계없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로부터 한국의 간판 기업들의 신용 강등 경고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